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오후 9시 40분 서울시 은평구 경찰서로 중년 여성이 신고를 접수합니다. 자신의 딸이 3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이후 경찰은 기본적으로 이 딸에 대한 신원을 묻던 중 특이한 사항을 알게 돼요. 그녀는 인터넷 방송 팬더TV에서 신입 BJ로 활동하던 20대 여성 A씨였습니다. 당시 1,3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팬층의 대다수는 20대, 30대 남성들이었죠. 주로 아침 10시에 방송을 켜서 오후 2시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딸이 인터넷 방송 일을 하는 게 걱정이 이만저만 많았어요. A씨가 홀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방송으로 얼굴이 알려지고 또 대부분 남자 팬들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딸이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했던 거죠. 그런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A씨는 항상 방송이 끝난 후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당부했고 딸은 이제 걱정 좀 그만해라 라고 투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노파심은 이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3월 11일 마지막 방송을 기점으로 딸에게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지난 3일간 엄마가 계속 전화를 걸었죠. 근데 폰이 꺼진 채 답이 없어요.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엄마는 차라리 딸의 생방송이라도 갑작스럽게 켜지길 기다렸지만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우선 A씨가 거주하고 있던 은평구 오피스텔에 방문했습니다. 쾅쾅쾅 계십니까? 수차례 경찰이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이때 경찰이 그냥 돌아서지 않았고요. 오피스텔 주인에게 협조를 구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마자 불길함이 엄습했어요. 비릿하면서 쾌쾌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베테랑 경찰들은 단번에 그게 뭔지 눈치채죠. 시체 썩는 냄새였습니다. 일단 집안은 강도가 든 것처럼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이것저것 꺼낸 흔적도 있고요. 또 거실과 부엌, 안방 샅샅이 살펴보는데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은 곳은 화장실 뿐이었죠.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쓰러진 A씨가 발견됩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는데요. 이 시신의 강직 상태로 봤을 때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목이 졸려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발견된 현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의 흔적은 아니었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에 골절이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이 머리뼈 중에 특히 후두부는 단단한 골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골절이 생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강한 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경찰이 범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해서 기절시킨 후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사망 시점은 피해자가 발견된 14일부터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그 11일, 그 3일 사이로 봤어요. 이후 경찰은 오피스텔 출입구, 복도, 인근 CCTV 다 확보해서 분석을 시작했죠. 3일간의 기록을 초조하게 들여다보던 그때 수상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이 오피스텔에서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듯 하긴 했는데 이상한 건 3번이나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이때마다 가로등을 피해서 좀 어둠 속에 숨어서 이동하는 듯 했고요. 마치 자신을 숨기는 듯 하죠. 그래서 경찰이 이 남자의 동선을 따라서 오피스텔을 빠져나간 후의 CCTV도 계속 추적을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이곳저곳을 좀 떠돌아다니는 듯한데 그러다 어느 한 곳에서 주변을 이렇게 경계하더니 우물쭈물 무언가를 품에서 꺼내서 버려요. 이 수상한 모습을 경찰이 바로 포착한 겁니다. 그 영상을 확대해봤죠. 그랬더니 손에 들려있던 건 작고 네모난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인 누군가가 그걸 가져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찰은 즉각 이 피해자 핸드폰 수거해서 포렌식을 했고요. 어렵지 않게 유력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그는 바로 44살의 남성 김씨. A씨가 연락이 두절된 3월 11일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회장님이었죠. 일단 김씨는요, 그 A씨 방송의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A씨에게, BJ에게 가장 돈을 많이 후원한 사람을 소위 회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불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후원했는지 좀 보니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단 4개월간 약 1,200만 원가량을 후원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이후에 그는 이제 A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또 두 사람은 만남을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CCTV 증거도 있고 또 핸드폰 기록도 있고 경찰은 정황상 김씨가 범인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즉각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 있는지 파악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만화방이 있더라고요. 저녁 7시에 경찰이 이 만화방을 덮쳤을 때 범인 김씨는 홀로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여유롭고 한가로운 모습이었죠. 그는 경찰을 대면했을 때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을 A씨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라는 말에 반항도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검거된 후에 그는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예, 목을 졸라 살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좀 격한 성관계 중에 작은 실수가 있었달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지금부터는 김씨의 주장입니다. 이 김씨라는 사람이 성적으로 SM 성향을 가지고 있었대요. SM이라는 건 간단히 가학성을 뜻하는 사디즘과 피학성을 뜻하는 마조히즘을 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 성향을 가진 사람은 상대한테 고통을 줄 때 성적 흥분을 느끼고요. M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고통을 받을 때 흥분을 느끼는 거죠. 이중 김씨, 자기는 S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네, 이게 좀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조금만 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SM 플레이를 하는 두 사람 사이에는 세이프 워드라는 걸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이렇게 SM 플레이를 하다가 너무 이게 과격해지면 세이프 워드, 그게 뭐 커피, 사과, 리본 이런 단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된 단어를 딱 외치면 그 플레이를 멈추자라는 거죠. 그게 둘만의 암호를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김 씨는 이런 특이한 성적 취향 때문에 여성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의 구미를 당긴 건 인터넷 방송이었어요. 거액을 후원했고 마침내 A씨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이 BJ A씨에게 너 내가 계속 후원을 하기 원하지? 그럼 너도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고민하던 피해자는 요구에 응했고 2024년 3월 초 첫 만남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총 6차례에 걸쳐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용의자 김 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3월 11일 그는 피해자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평소에도 즐기던 그런 과격한 플레이를 하던 중 김 씨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데 여기서 A씨가 이제 그만해요 라고 소리를 쳤대요. 근데 여기서 김 씨가 멈추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 하는 게 우리만의 뭐 플레이의 일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말 그만두길 원했다면 그 앞서 언급한 세이프 워드 그거를 외쳤을 거다라는 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 씨가 더 강하게 목을 졸랐고 성관계가 다 끝난 후에야 A씨가 숨이 끊어진 걸 눈치챘다고 합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때 김 씨는 망설입니다. 제가 119에 전화를 할까 말까 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전과가 있어서 신고하면 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요, 김 씨라는 사람이 살인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도 너무 끔찍해요.
뭐였냐면 지난 1999년 김 씨가 19살이던 무렵입니다. 당시 17살이던 피해자 비양이 김 씨랑 어떤 관계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김 씨한테 돈을 빌리려고 했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흥분했고 김 씨에게 폭언과 이제 뺨을 때리는 폭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에 김 씨가 좀 조용히 당하고 있다가 순간 돌변하더니 비양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졸라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몸이 완전히 처질 때까지 계속 목을 강하게 졸랐고요. 이내 그녀가 사망해요. 그러자 비양의 시신을 집 안에 두게 되죠. 근데 시신이 부패를 하면서 악취가 나잖아요. 여기서 김 씨가 아주 단순하고도 악질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냥 이 집이며 시신 다 불태워버리면 되지 않나? 그는 LPG 가스통에 불을 붙였고 시신과 함께 집을 통째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금세 들통났어요. 그러면서 살인, 방화, 시체 손괴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죠. 그런데 이때 김 씨의 나이가 만 19세잖아요. 법정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장기 12년, 단기 7년의 낮은 형량만 선고된 채 그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두 건의 살인사건, 이거 보면 심지어 방법도 좀 유사한 것 같죠? 근데 정말로 그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성관계 중에 발생한 사고, 이게 말이 될까요? 게다가 김 씨라는 사람이 태도가 굉장히 뻔뻔해요. 자기가 순수히 다 털어놨으니까 감형을 받게 해달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반면 경찰의 생각은 달랐죠. 이 사람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어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신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앞서 말했듯 피해자 A씨의 뒤통수에 골절이 있었죠. 그런데 김 씨는 머리가 어떻게 부딪혔다 이런 거에 대한 관련 내용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사고가 났다라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 몸에서 김 씨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생각해보세요. 시신은 왜 화장실에서 발견된 거죠? 여기에 대해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의 몸에 뭔가 물을 뿌려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추궁을 했더니 그제서야 그 피해자 몸에 담뱃재가 묻어 있길래 제가 그냥 씻겨주려고 그런 것 뿐이에요.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놔요. 사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김 씨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 것 뿐이지 살인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리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라면 그냥 과실치사로 낮은 형량만 받을 게 뻔해요. 그래서 경찰들은 김 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가 뭔지 그걸 좀 더 면밀히 추적을 했고요. 김 씨의 핸드폰, 태블릿 PC를 포렌식합니다.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어요. 사건 이틀 전입니다. 김 씨가 A 씨의 인터넷 금융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를 몰래 촬영해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현장 조사했을 당시에 A 씨의 아이패드며 신용카드, 신분증, 보석함이 사라졌습니다. 즉,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요. 김 씨는 진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녀 사이에 성관계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포장했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들죠. 인터넷 방송 회장님으로 군림했었다면서 근데 왜 BJ의 돈이 탐났어? 알고 보니까 김 씨의 정체가 빈털터리 전과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해야 했을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쉽게 벌지? 짱돌을 굴리다가 문득 인터넷 방송 BJ들이 눈에 들어와요. 와, 쟤네들 진짜 돈 많이 벌겠다. 후원 진짜 많이 받네? 그럼 현금도 두둑할 텐데?
이 BJ들을 털어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갔죠. 먼저 김 씨는요, 현금 1억 2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BJ들에게 마구 뿌려대면서 적절한 대상을 물색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탄탄한 BJ의 경우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들이 이미 많이 거기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주로 신입 BJ들을 노린 겁니다. 실제로 다른 여성 BJ들한테도 꽤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냥 막 돈 있는 척 하면서 접근을 해요. 돈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다가 만남에 응한 게 A씨였던 겁니다. 5번의 만남이 쭉 지속됐어요. 그리고 그 5번째 만남에 김 씨는 피해자 A씨가 방심한 사이 그녀 몰래 집에다가 태블릿 PC를 설치합니다. 이걸 통해서 정보를 알아내려고요. 그리고 6번째 만남이었던 3월 11일 그 사건 당일에 A씨 집에 다시 왔죠. 김 씨는 태블릿 PC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A씨의 모든 계좌 정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로 통장이며 여기저기 돈 갈취하면 끝이에요. 즉 A씨와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순간 김 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A씨한테 자기가 선물했던 것들, 후원한 돈 다 돌려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A씨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돌려줄 수 없다라고 소리를 쳤죠. 두 사람의 언쟁은 점차 격해졌고요. A씨가 이럴 거면 당장 나가세요 라고 문을 열기 위해서 등을 돌린 순간 김 씨는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목을 졸랐고요. 그런데요, 이 사건에는 이 전말 외에도 놀랄만한 게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인 김 씨는 곧장 아내를 찾아갔어요. 아내가 그를 반겨줬나 봐요. 그러면서 경찰의 추적을 당할 수 있으니까 옷을 바꿔 입어라 조언을 하고 또 남편에게 도피 자금으로 290만 원을 건넵니다. 이 행적으로 봤을 때 김 씨의 아내 또한 애초부터 자기 남편이 BJ 꼬셔가지고 돈 갈취하려는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참 끼리끼리 만났죠. 2024년 10월 지난달입니다. 김 씨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이때까지도 역시 그는 반성을 하거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김 씨의 살인은 과실치사 아니다, 이건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징역 2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그의 도피를 도운 아내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사건이요, 저는 오히려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범인이 젊은 여성을 어떻게든 꼬셔서 성적인 것으로 이용하려다가 살인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무서운 계획을 가진 사람일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범죄가 이렇게 정말 방향을 알 수 없게 진화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끝까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범인 김 씨. 바로 지난달에 나온 1심 판결 결과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이제 항소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계속 모든 게 실수였다, 과실치사다 주장하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번이 2번째잖아요. 만 19세 때 저지른 그 소년범 때의 살인. 어쩌면 그때 제대로 처벌받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최종 재판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